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신 지 100일 되는 날입니다. 아직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기 이른 짧은 시간이라고 작가분들이 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평가 충분합니다. 평가하실 수 있는 분들 마음대로 평가하시고요. 자, 다만 5.18 기념식에서 희생자 자녀를 포옹해준 장면에서부터 어제 세월호 유가족을 감싸 안아주고 2시간 동안 함께 눈물 흘린 장면, 어찌 보면 국민들이 지도자에게 원했던 모습 아니었을까. 자, 지치고 힘들 때 손을 내밀면 국가가 그 손을 잡아주는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임기 말까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제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제 가족들이죠, 유가족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먹이면서 울면서 봉도사님, 이게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했던 것을 이 먼 길을 3년을 돌아왔네요. 자, 가슴이 메워졌던 하루였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 저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했다 기분 나쁜 사람 이름 얘기하다가 그냥 확 기분 나쁘네. 자, 1부 아빠들의 왕수다. 목요일 1부 시간이죠. 아빠들의 왕수다.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소개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슈퍼스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예, 자, 우석훈. 불멸의 경제학 박사님. 아니, 불멸이 노벨 경제학상 언제 받아요? 못 받아요. 영어로 쓴 글이 없어서요. 그래요? 영어로 논문을 써야 노벨상 타는데 우리말로만 썼기 때문에. 영어로만 쓰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잘 써야죠. 번역만 하면 되나요? 보통은 번역했군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되나요? 본인의 감정이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 법칙이요. 30대 때 기똥찬 논문을 써요. 그리고 안 죽고 버텨야 돼요. 그게 이제 한 20-30년 되면은 학계의 중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정설이 되니까 30대 때 썼던 경제학 논문은 가설, 그때는. 예. 30년이 지나서 통용이 되면 정설. 그래서 그 다음에 죽은 사람한테 안 주거든요. 예. 60이든 70이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오 박사님은 100세까지 사실 거니까 지금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꼭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언어 순환 좀 하셔야겠네. 돌아가시면. 좀 경어를 쓰면 안 돼요? 우아한 SBS에 와갖고. 그래요. 우아하게. 예. 살아서. 타방송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I don't care. 어쨌든 신경 안 써요. 30대 때 뭔가 해놓지 않으면 노벨상 타기는 어려워요. 자, 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오늘 100일 되는 날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뭐 행사가 멋있었어요? 아직 이제 안 했죠. 11시에 11시에. 자, 세 분 다 애들을 키우잖아요. 맞습니다. 100일의 의미. 100일 잔치 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안 해. 요즘 하나요? 요즘도 하긴 하죠. 식구들끼리. 식구들끼리.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돌잔치도 안 해가지고. 100일은 더더욱 돌 맞아야겠네. 자, 100일의 의미가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막 낮에 다니잖아요. 그 낮에 요람 같으니까 잠이 들어. 그 밤에 엄마가 누워있으면 그때 조용하니까 그때 놀아요. 그래서 배 딱 태어나면 낮과 밤이 바뀌어서 밤에는 계속 놀고 낮에는 자고, 이게 낮과 밤이 바뀌는 시간이 100일. 생리학적으로. 네네.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100일이 지나면 애가 이 사회에 적응을 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옛날 고전에 많이 죽으니까 100일 되면 이제 적응이 됐구나 하고 100일 잔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도 100일이 됐다 하면 이 세상에 이제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적응이 됐다. 그 전에 100일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적응도 안 되실 때. 그래요? 너무 저도 천상천하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외쳤거든요. 애들이 처음 태어나면은 눈도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그 눈 뜨고 있는서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안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알았는데 귀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둘째 아니 때 윙윙윙윙 들려요. 윙윙윙윙. 둘째 때 이제 딸랑이 제가 막 떨어졌더니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얘, 이 장애인이다라고 생각하고서 깜짝 놀랐더니 우리 부인이 나를 참 바보처럼 보더라고요. 안 들려 원래. 그럼요. 근데 안 보이는 게 일주일 가지는 않고요. 한 2, 3일 가고 정확하게 보이는 게 일주일쯤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도 3월 10별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보는 물체들이니까 다. 저는 그것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에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안 보이던 눈도 봐야죠. 안 들리던 귀도 봐야죠. 그럼 일을 당연히 많이 하는 거죠. 아, 나는 우석훈 박사에게 한 표. 왜냐하면 지금 100일 동안 일을 많이 했다기보다도 이제 이 사회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100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100일 취임 100일 기념 연설할 때 이렇게 음료수를 주면 좀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쏜 거예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 비싼 거를 아침부터. 잘 먹겠습니다. 100일 기념 주스 잘 먹겠습니다. 예. 국가 운영의 물기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저는 그게 다 함축된 의미가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국가 운영의 물기를 바꿨다. 탈선한 열차의 궤도를 정상 궤도로 바꿨다. 제가 최근에 동남아 자료 보다가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우연히 제가 한 달 차이로 예. 말레이시아랑 필리핀을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오호. 그냥 약간 좀 국가 시스템 차이가 있지.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예. 그러다가 작년 1인당 GDP를 보니까 어허. 말레이시아는 1인당 9,000불이에요. 오호.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10,000불 가거든요. 예. 근데 필리핀은 3,000불이에요. 근데 저 어렸을 때 필리핀이 선진국이라고 배웠거든요. 우리가 필리핀만큼만 살자. 예. 근데 10몇 년 사이에 약간의 차이로 두 나라 국민소득 확 벌어졌거든요. 이 생각 들더라고요. 100일이라고 그러니까. 마르코스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필리핀. 지금도 그 지도자 못지 않잖아요. 두테르테. 예. 필리핀.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어떤 시스템이냐, 아하. 그다음 내부가 어떻게 정비되느냐에 따라서 10년, 15년 후에 보면은 그럼요. 두세 배 차이가 될 수 있다. 그럼요. 무섭더라고요. 우리 9년은 그냥 허송세월을 했으니. 아유, 참고로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주는데 와서 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준 나라? 어느 나라예요? 경부고속도로. 필리핀. 장충체험관도 필리핀입니다. 김포공항 건설. 모르겠는데요. 필리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으셔. 나 그건 모르겠고요. 예. 막사이사이상을 타면은 굉장히 굉장한 노회상처럼. 상이었었죠, 그러면. 예. 저 대학교 때인데 필리핀의 독립영웅. 재정구 선생이 그 상을 딱 타면서 예. 뭐 가슴이 뭉클했었거든요. 아. 그게 80년대 중반이었다니까요. 자, 60년대 초중반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예. 필리핀 대통령을 면담하고자 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만나주기 싫다. 번호표 뽑고 대기. 근데 70년대까지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우리나라도 잘 살았어요. 저 위쪽도요. 네. 저 위쪽도. 그래서 아프리카 통계상으로는 82년까지 우리보다 경제 수치가 좋았습니다. 70년대 아프리카 웬만한 나라들도 다 우리보다 높았어요. 몰랐죠?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장하준 교수가 영국에 가니까 코리아를 인용한 수치가 너무 많아갖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았었나? 봤더니 노스 코리아. 야.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 넘나들지. 재밌습니다. 서울대 융합대학원장을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대선 나가신 건가요? 괜히 철수할 분을 시켜.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기다리지 말고 끼어드세요. 수다는요, 네. 기다리면요. 네. 수다 한 번도 못 들고 집에 가. 저는 뭐 아빠들의 오늘 왕수다. 좋은 말씀 듣는 거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줄 수도 있어요. 그냥 가진 않을 거고. 하나씩 마시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불면의 왕수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우리가 초심으로 가야 돼요. 청취자가 없으면 방송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지나갖고 우리가 좀 떴다. 그러면 우리가 잘나서 방송이 있던 줄 알아? 저희는 그런 생각 방송 다 없습니다. 그렇게 해요. 저만 빼놓고 나머지 세 명이다. 저는 떠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경험이 없습니다. 자, 저는. 정인설 기자님. 네.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계속 나가라 그래? 여길요? 예. 아니면 여기를, 방송을. 관심이 없어요? 과문의 영광이죠. 과문한 영광이다? 아니, 회사 진짜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가끔은 우리가 디스한다. 봉도사님께 많이 배우라고 하죠. 배울 건 없고 우리가 계속 디스한다고. 디스는 뭐 해준 말이죠? 손소님. 디스리스펙트. 맞습니까? 이 처음 나왔을 때 아무도 모르더라고. 담배 이름 아니에요? 그건 THIS, 이거 DIS. THI에서 다 사람들 디스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DIS인데. 디스는 난 이런 뜻이죠. 난 디스란 말을 한 7년 전인가요? dissatisfied 하기도 만족스럽지 않다. 김어준 총재한테 처음 들었어요.
선대인 좀 디스하라고. 자,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3905님 봉도사님 엊그제 우리 딸도 100일이었어요. 요즘은 자식 낳는 분들이 아이 낳는 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앞으로 100일 1000일 만일 더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길 최서연 사랑의 딸이었거든요. 이름이 최서연. 이런 거 보니까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빠 이름은 최씨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의 집 했고 뭐 가족이 아니, 단정할 수는 고춧가루 없습니다. 뿌리는 거야. 법적으로도 뭐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네. 자, 9045님, 우리 봉도사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건 우리 인이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아하. 자, 오늘 깔때기 정말 굿 깔때기라고. 100일 기념. 예, 100일 쩐다, 쩔어. 자, 정인석 기자님, 뭐 네. 가져오셨죠? 네, 오늘 이제 100일 기념 지금 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잠시 후 15분 후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 기념 취임 100일 기념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오늘 사실 봉도사님이 채널 고정을 평소보다 좀 야하게 외치신 것 같아요. 네. 15분에 돌려도 된다는 말씀을 뜻하는 건지 11시부터 이제 공교롭게 같은 시간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간담회를 하는데 5분 모두 발언을 하고 예. 전혀 정해지는 각본 없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사회를 보고 나머지 질문이나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1시간 동안 정도 간담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좀 해야 돼요. 대통령 기자회견 하면 다 질문지 미리 받고 조율하고 그 짜고 치는 모습도 또 어느 정도지. 그래서 질문을 던졌는데 대통령께서 답변도 좀 못하고 그런 중요한 대목이 있었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정말 인간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직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정말 미리 준비하고 짰다는 느낌이 확 들었는데 이건 녹방으로 했대잖아, 네. 녹화 방송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것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정말 좀 생생하게 대통령의 예.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국민들이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아니 직전 대통령을 너무 폄하하는 거야. 직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어요? 9년의 그런가요? 공백을 네. 건너뛰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네. 한 방에 디스. 자, 그런데 흘러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는 많이 흘러나왔죠. 그리고 오늘 저한테도 지금 카톡이 정말 많이 오는데 예. 영빈관에서요 합니다. 그러니까 영빈관이라고 하면 여기서 청와대에서 이제 기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춘추관이라고 있죠. 맞죠. 근데 춘추관은 기자실하고 붙어 있어요. 예. 그리고 당시 이 직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춘추관에서도 대통령만 2층에서 브리핑을 하고 나머지 수석들은 1층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다 2층에서 했고 오늘 처음으로 청와대 저 안가죠. 영빈관, 즉 외부 행사를 많이 하는 곳에 처음 기자간담회를 해서 기자들이 신났습니다. 저한테 지금 막 꽤 높은 예를 들어갖고 당선돼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 영빈관으로 다 임명장 모셔요. 수여식 예. 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념 촬영해가지고 저한테 좀 많이 보냅니다. 나 여기 왔다고. 아주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기자분들이 하는 거죠.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인데 왜 일단은 그동안에 잠깐 본분을 망각하고 아무튼 관광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에 왜 기자분들을 동무시했을까? 그러게요. 춘추관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저 영빈관에 재밌는 얘기 하나 아는 거 있어요. 어허. MB 시절에 예. 영빈관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한 사람 잘 못 가잖아요. 이 임명장 바로 딱 가니까 이 뒤에 4대강 그림이 딱 있다는 거예요. 오. MB 시절에. 그러니까 딱 같은 사람이 나 4대강 반대해야지라고 속으로 마음을 먹다가도 대우나 그림 쫙 있는 거 보면서 쫙 소름이 돋으면서 예.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그 일반 사람 거기 갈 수도 없고 예.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대우나 그림이 쫙 무서웠죠. 오늘은 무슨 그림이 있는지 저도 아니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일단 높고 웅장하니까 약간 기가 죽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무대 보니까 근데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밥이 맛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오. 너무 긴장해서 맛을 못 느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살면서 긴장한 거는 태어날 때 빼놓고 긴장한 적이 없어요. 긴장 안 해요. 제가 그 감옥에 계실 때 면회도 갔었거든요. 전혀 긴장 안 하고 거기서도 막 털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 기억납니다. 그 장면이. 전혀 긴장 안 해요. 예. 그런데 영빈관이 그 어떨 때 맛있고 그 한중일이 다 나오거든요. 네. 주로 이제 한식 중식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그때 우리 갔을 땐 진짜 맛이 없었고 술만 먹고 기억이 나요. 술은 뭘 써요?
아, 술은 이제 우리 국회의원 당선되었고, 근데 술은 각 자리에 한 병씩 주거든요. 이제 한 잔씩만 하라고. 그게 어딨어. 우린 서너 병 시켜갖고 그냥 이미 나올 때 취해버렸지. 오늘 행사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오늘 기자분들하고 격없이 얘기하는 게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근데 이제 기자들도 이런 데 적응이 좀 안 돼 있어서 예. 사실 11시에 하는 이유는 사정없이 늘어질 수는 없으니까 딱 12시 되면 다들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오늘 식사 대접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다 하는데 뭐 저녁도 있고요. 오늘은 뭐 오후에는 이제 비서실장 청와대 내부 투어도 하고 비서실장 오후에 또 간담회가 있고요. 아, 오늘 기자 스포츠데이네. 프레스데이네요. 예. 기자 스포츠데이야, 진짜. 그래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좀 약간의 너무 몰리지 않게 질문이 예. 그런 건 좀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정 기자님, 어제 또 이제 8.15 경축사 때문에 그랬는지 지지율이 또 다시 80%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내려간다 싶으면 뭐 말씀 잘하시고 누구 어깨 네.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탁 올라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 제가 청와대 정치부 기자로서. 잠시 출입해 보면 예. 문재인 대통령도 뛰어나지만 이 참모들이 정말 그런데 작은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되게 민감하게 그리고 또 되게 재빠르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의 어떤 여론이나 민심에 좀 변화가 보인다. 그럼 뭔가 또 이벤트 내지는 뭔가 정책이 내지 이런 게 딱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귀가 열려 있으니까요. 예.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세월호 가족들하고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지를 이번 대선 기간에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7일인가 단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유민 아빠 단식 중지하라고. 예. 정확하게 9일이었더라고요. 9일이었었나? 그래 이제 저도 그때 가고 이제 만나 뵙고 그랬는데 그날 또 단식 시작하는 날 박영선 대표가 들어갔고 떡하니 가족들하고 합의도 하지 않고 합의를 하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난 저거에 찬성하지 않지만 오후 4시 5시 5시 6시쯤인데 박영선 대표가 가서 합의하고 갔으면 단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도 뭐 이제 그 가까이 측근에 있는 Y모 군과 무슨 말씀이냐. 해야 된다 이거는. 그리고 가족들하고 합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는데 갈등하시다가 뭐 1시간 만에 이제 다시 하시기로 결정하고 중간에 또 한 두세 번 갔거든요. 근데 감정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분이 아니잖아요. 잘. 그렇죠. 예. 이렇게 슬프게 세월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몰랐는데 막상 이제 다 담아두고 있다가 대통령 되니까 쏟아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슬프게 가슴에 가족들도 놀랐어요. 어제 뭐 잠시 처음 만났을 때 10초 정도는 말을 잊지 못하고 이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그때 대선 와중에 4.16 때 세월호 3주기 때 저도 이제 안산에 가고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그때도 그때 이제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상당히 감정이 정제된 거를 느꼈어요. 참고 있구나. 그때 감정이 저는 느껴지더라고. 아, 이렇게 슬퍼하는 줄 몰랐는데. 뭐 저는 많은 분을 뵙지 못했지만 지금 거에서 보면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도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뛰어나신 것 대통령께서. 같아요. 예.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네. 손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직접 봤는데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예. 바로 임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월호 순직 여교사 중에서 이제 기간제 교사들은 순직 처리가 안 됐거든요. 두 분이죠. 네, 그거를 이제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게 딱 스승의 날이었죠. 네. 5월 15일. 5월 15일 스승의 네. 날. 네, 그 전에는 인천공항 가고 비정규직 정규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그 이슈를 선택한 게 아니라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본인이 당선되면 정말 꼭 해야 되는 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진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0550님 서울 173번 버스기사 손수호입니다. 채널 고정하고 있어요. 손수호 변호사님 화이팅. 자, 손수호 기사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예. 이름이 제가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네, 흔치 않습니다. 네. 손수 호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손수 네.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깔때기 이름이지. 네, 감사합니다. 항상 수호하는 지키는 그렇죠. 손으로 지키는. 근데 손씨 자체가 별로 없지 않나요? 있잖아요. 손오공. 아니 손규. 어릴 때부터 모든 손씨들은요 학교에서 별명이 손오공이에요. 그냥 다 지금 기자님 말씀한 대로 그냥 별명이 다 손오공입니다. 고향이 어딘데요? 인천입니다. 서울은 안 그랬어요.
한방 훅. 자, 이호찬님 우체국에 문재인 대통령 기념우표 사러 갔다가 허탕치고 왔네요. 무슨 줄이 엑소 콘서트 같아요. 호호. 1613님 아침 일찍 우체국 가서 대통령 기념우표 사왔어요. 줄이 엄청 길었는데 72번으로 받았어요. 5216님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속 시원한 방송 최고. 6129님 의정부 평안원소 전정성 기자. 이거 진실 맞고 진정성 기자인데. 승객분들과 아주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정치쇼 들으며 살만 나는 요즘입니다. 자, 비 오는데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전정성 기사님, 선소 기사님 문자 감사합니다. 기사님들 문자 보내주실 때는 아시죠? 잠시 정차하셨을 때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분께 샵 1035로 문자를 보내라고 차 내 마이크로 방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석훈 박사님. 예. 박사 맞아요? 맞죠, 그거는. 예, 궁금해서 벼랑하네. 논문 썼어요? 논문 썼죠. 논문 통과됐어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저는 또 좋은 게요. 예. 불어로 썼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검증을 못 해요. 이 보수 쪽에서 이제 논문 검증 많이 하잖아요. 예. 저는 안 돼요. 공직에 언제 가신 건가요? 술 드시고 제가 한번 하셨어요? 볼게요. 저 불어로 썼으니까. 술 드시고 음주 숙제할 때 그러잖아요. 불어보세요, 불어. 자, 우석훈 박사의 말씀은 잠시 뒤 광고 듣고 계속 듣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고정 못할 것 같은데.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아빠들의 왕수다. 아빠들의 빅챗. 왕수다. 빅챗이요? 예. 우리 호응을 제대로 안 해요. 네. 느닷없이 영어가 훅 들어가니까. 당황했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님, 손소 변호사님, 우석훈 프랑스 몇 대학이요? 파리? 10대학이요. 10대학 박사님. 자, 프로로 써서 검증이 안 된다. 그거 갖고 엄청 자랑을 하다가 또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그 얘기 하다 말았죠. 그 얘기 하다가. 자, 100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 아는 편인데 좀 더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저도요. 근데 그거보다는 잘하신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이게 최상치냐 극대치냐 그러면은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이라고 치면은 90점 이상은 되는데 딱 만점짜리 있잖아요. 왜 양궁에 보면은 눈깔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라고 부르죠? 그 카메라 가운데 딱 그 10 맞히잖아요. 10점. 퍼펙트 10점 만점에 10점. 퍼펙트 골드. X10. 그거는 X10.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 10점 안에는 들어갔는데 근데 딱 가운데 맞힌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아쉬움이 약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맞추면 인간이 아니죠. 신 아니에요, 신은? 옛날에 한국 보니까 연달을 맞히던데 그걸. 여당에서는 넉넉히 합격점이다. 또 보수 야당에서는 넉넉히 봐줘도 뭐 불합격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실제로 뭐 숫자로 표현하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100점 만점에 가깝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직전 대통령과의 비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터졌잖아요. 그런데도 다 잘 극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 절차상으로 이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높은데 국민들도 대부분 얘기하는 게 소통 능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뒤집어서 좀 얘기를 하면은 그 예전 보수 정권 있을 때는 얘기를 해도 하나마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얘기를 듣는지 지금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반영이 되든 어쨌든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갈 거다라는 믿음. 그런 건 생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병원 아빠들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수다를 스스럼 없이 떠는구나. 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2301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잘 듣고 있는 60대 여성 애청자입니다. 정치쇼 들으며 정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드립니다. 1759님 봉조르행님 오늘도 화끈한 정치쇼 부탁해요. 저도 홍성 88학번입니다. 88년도에 홍성교도소 들어가셨다고. 지금은 열심히 아이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정치쇼 들으면 가끔 그때 생각이 나요. 88학번이면 우리가 87 항쟁을 거쳐서 격동의 80년 말 90년 초반을 사신 분이네요. 자,
아이들 키우는데 아동수당 노인기초연금 인상 어떻게 보셨어요? 재원은 어떻게 하죠? 노인기초연금 20만 원 주던 걸 30만 원 늘리겠다 이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예.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래 원씩 주겠다. 10만 원씩 주는데 원래 지금도 0세에서 5세까지는 그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 10만 원을 주고요. 예. 홈스쿨링.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비를 뭐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하고 중복해서 10만 원을 더 준다는 거죠. 내년 7월부터. 그럼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20만 원. 애가 더 이뻐 보이는 거죠. 보육시설 보내는 분들은 30만 원. 그렇죠. 근데 2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그건 대부분 보육비로 나가고 나가죠. 예. 보육비로 나가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식비 예. 같은 거. 그런 그럼요. 게 이제 아동수당이 또 이제 보충이 되는 거죠. 아동수당은 엄마 부모 집에다 주는 건가요? 이제? 아이 수에 관계없이 아이가 0세에서 5세 사이가 3명이다. 예. 그럼 30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부모에게. 맞습니다. 직접.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 수에 약육자로 관계없이 등록된 준다는 거죠. 사람한테 예. 부자로 바로 쏴주는데 돈으로 줄지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예. 지자체는 뭐 상품권을 줄 수도 있다고 상품권 얘기를 같은 하죠. 거 줄지 그거만 결정 아직 안 돼 있어요. 우리 그 집사람 이름이 송지영 씨인데요. 애 납시다. 저도 진짜 예. 고려하고 있어요. 저는 카트라인에 걸려서 못 봤거든요. 예. 둘째가 딱 만 6세가 되거든요, 내년에. 억울하겠네. 그래서 좀 저는- 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거나 아니면 자, 대통령을 5년 전에 뽑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저희 좀 하게 되는 큰애가 거죠. 오늘이 생일이에요. 이 양반들이 수다 터졌네 이제. 네. 오늘이 생일인데 네. 내년 7월부터 준다는 거예요. 딱 계산해 보니까 한 달 받아요. 한 달. 그래도 받으시네요. 저도 못 받아요. 저희 밥 한 번 사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희 박사님께서. 큰애가 얘 태어날 때 아까 말씀하신 좋은 생각 있어요. 우리 넷이서 제일 먼저 낳는 애한테 네. 그 10만 원씩 다른 사람 국가에서 10만 원 주고 나머지 분들도 5세까지 10만 원씩 계속 주기야. 먼저 낳는 사람한테. 그거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각자 집에서. 아니 그런 변명 소용 없어요. 여기서 결정하는 아니 거예요. 근데 의지의 아까 문제이긴 말씀하신 국가를 위해서 저는 더 이상 낳기 어렵고 봉도사님 낳으시면 너 쏠게 10만 원씩. 그러니까. 아이고 난 약속. 그럼 이제 한 달에 40만 원씩이야. 아니 30만 원이죠. 아니 제가 또 10만 원 국가에서 받으니까. 예. 뭐 먼저 낳는 먼저에서 사람.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아니 할 먼저 수 있죠. 지금 정인설 기자가 제일 유력한데? 제일 어리잖아요 여기. 아닐 겁니다. 그래요? 손 변호사님하고 비슷하고. 손 변호사는 몇 년생이에요? 저 올해 40살입니다. 전 41입니다. 그럼 아니 둘 중에 누가 먼저 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죠. 이러다 쌍둥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쫓겨날까? 야,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먼저랑 상관없이 애기 낳으시면 제가 10만 원은 해드릴게요. 저도 쏴요. 예, 20만 원 확보. 예. 저는 못 나요. 저도 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30만 원 확보. 그럼 손수호 변호사 낫네. 저요? 제가요?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나요? 몰아준다는데 지금. 제일 젊으니까 하셔야죠. 뭐라 그때잖아. 일단 제가 국가에서 10만 원 우리 각자 10만 원씩. 제가 제일 어리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일단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식 용어로 저게- 하면은 국가 10만 원, 나머지 사람 30만 원 매칭 펀드거든요. 매칭 펀드예요. 민간 협력 기구예요 지금. 그렇지. 말 잘 참- 민간 협력 기구. 네. 매칭 펀드 40만 원. 제가 국방부 출입이거든요. 민간 군까지 하죠. 민간 군인 아저씨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네요. 예. 40만 원이면 할만해요. 뭘 해요? 아니 20만 원인데 20만 원. 원래 10만 원 주다가 네. 가정에서 있으면 10만 원 더. 10만 원 받고 10만 원 콜. 네,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애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사실. 이제까지 출산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70종가 썼다 그러잖아요. 아무 효과도 없이. 어디에 쓴 거예요? 모르겠어요. 엄한데 좀 많이 어만데 쓴 나갔어요. 거죠, 어만데. 그러니까 쫙 모았다 한 번 빵빵 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처음 시작될 때는 어린이 수당이라는 말부터 시작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중학교 졸업인가 좀 꽤 높아요. 그래서 촘촘하게 만들지 않았으면은 사실 이게 한 중학교 정도까지는 아동수당이 갖고 원래 그 17, 18세까지 주는 거 아니에요? 15세까지도 예, 줘야 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까지 의무교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무교육에 맞춰서 그 정도는 해주자라는 거였는데 지금 사실은 재원이 좀 불안하니까 사실 줄인 거예요. 8살로. 그런데 지금 4690님도 지원 다 좋은데 재원 마련은 어디서 세금 폭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한 21, 2%쯤 우리 세금 내는데요. 감면이 너무 많아요. 깎아주는 게. 관세 감면도 많죠.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의 그 전체 숫자가 1,700만인데 그중에서 800만 명은 전혀 한 푼도 안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근로소득세 기준이죠. 소득세 기준이죠. 네, 소득세 다른 뭐- 기준.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10,000원이나 20,000원씩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도 있죠. 있죠. 이른바 국민 계세주의인데 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거 46%, 47% 정도가 세금을 그렇죠.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재원 마련 부분보다는 사실 내 돈이 좀 나가야지 어떤 내가 혜택을 받을 때도 고마움을 느끼고 도덕적 해이라는 것도 없어지거든요. 근데 다만 근데 한 푼도 내지 않고 뭔가 혜택을 받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일단 면세점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물론 능력에 따라서 세금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면세 지점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예 부담하지 않는 그런 숫자가 많다. 이거를 조금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야, 그럼 경제학 박사. 부동산 보유세. 일단 풀어봐요. 예, 부동산 보유세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도 실제로 종부세가 문제가 된 거는 딱 6억에서 처음 설계할 때 꺾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국은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럼 뭐야? 6억에서 꺾이게 돼 있다는 게 뭐야? 위로 확 높아지죠. 세율이 그러니까, 확 높아지게 지금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조세 저항이 세진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너무 안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씩은 더 올리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조금씩 올리고 그다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갈수록 이 누진율이 조금 더 올라가면 되는데 적절한 선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유할 때 한 1%쯤 물거든요. 예. 그건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안 내요. 예전에 유명했던 얘기가 프라이드 시절에 누가 계산했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랑 프라이드랑 자동차세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프라이드는 10년 됐는데도 CC라고 하죠. 백일량 기준으로 백일량 기준으로 딱 해서 오래된 차지만 근데 그 아파트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주 유명했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석은 박사님 말씀은 거래세는 좀 낮추고 양도소득세나 이런 건 좀 낮추고 중장 기적은 그래야죠.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도 활성화되고 갖고 있을 이유도 별로 없다. 다주택자들도 좀 잡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정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세금 안 내는 면세점에서 조세 정이 사실 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를테면 우리가 10,000원쯤 내고 100만 원쯤 연간 받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좀 할 때가 됐죠. 공동구매 같은 거죠. 공동구매예요, 그게. 저번에 우리 다뤘던 그 건보 있잖아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원래는 건강보험 하나로라는 운동이 시작된 거거든요. 보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우리 모두 10,000원씩 내자 더. 그러고 나서 한 100만 원의 상한선을 쫙 걸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수당도 사실 더 위로 가야 되는데 더 위로 가야죠. 세금 거둘 데가 없지 않냐라고 막 얘기를 하면은 없긴 없는데 정상화 시키다 보면은 경제적 효율성도 높이고 세금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죠. 법인세도 좀 논의해야 되지 않나요? 법인세를 다시 그러니까 환원시키는 법인세 거? 이번에 구간 신설한 게 네. 연 2천억 이상. 2천억 이상을 25% 받겠다는데 그 회사가 129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소득세 3억에서 5억 구간은 38%에서 40% 올리고 그다음 5억 이상은 42%. 네. 근데 그것도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나요? 그럼 다 걷어봐 6조 7천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연간. 어떻게 합니까? 연간 6조 7천억이니까 5년간 6조. 연간 6조. 연간 6조 3천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상위 구간을 늘려놓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중위 구간, 하위 구간 이런 데 늘리는 논의의 시작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한 400조 좀 넘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을 때 10%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거다라고 암산을 해요, 우리가.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나 지난 정권 했던 거나 필요 없는 거 좀 빼고 또 새로 더하고 그러면 이 틈이 한 10%라고 치면요. 40조 정도는 조절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행정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할 때 제일 공감이 가는 게 세금이 부족한 게 아니다. 도둑이 많다. 이리저리 빼먹는 세금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거를 그 재정을 현실화시켜갖고 좀 재정 원전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그때 공무원들이 빼먹는 게 하나도 안 보여. 옛날처럼 뭐 이렇게 낭비하는 게 안 보여. 그럼 국민들한테 세금 좀 낼까요? 종교세 좀 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동의하지 않겠어요? 4대강 사업만 좀 안 했어도. 근데 제가 지금도 제일 이상한 거는요. 보통의 정부 사업을 할 때 10% 정도를 사업 추진비, 업무 추진비를 잡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100원짜리 일을 하면은 10원은 밥 먹는 데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른바 이제 예비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예비비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업무 추진비예요. 업무 추진비. 그러면은 1조짜리를 하면은 그 사업에 1,000억을 먹고 쓰는 데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줄여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걸 정상적인 기관 운영으로 해야지. 예. 사업비에다 자꾸 하면은 10%가 그냥 밥 먹는 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10% 잡히면 무조건 써버려요. 써야죠 또. 무조건 써야 돼. 안 쓰면 그 다음에 너네 10% 잡아줬는데 그때 보니까 10%도 안 썼거든. 그래서 예산이 깎인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왜 뒤집어 엎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안 쓰고 불용 예산으로 다음에는 넘어가잖아요. 예산이 그럼 그다음 없어지죠. 예산 잡을 때 없어져 그게. 맞습니다. 그냥 자꾸 쓰는 거예요 돈을.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 신청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요. 네가 잘못해서 우리 기관이 불용이 생겼으니까 어머. 너 승진 때 점수 깎는다. 고가 점수 반영시키는데. 그럼 너 이제부터 왕따. 왕따까지는 아닌데. 표정이 실감나는 표정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4545님 애들이 있는데 6살, 7살입니다. 왠지 못 받는 것 같아서 배 아픕니다. 나만 이래? 저도 그래요. 그래도 잘하는 애 하나 더 낳으면 됩니다. 저는 둘째 아직 있습니다. 한 달 받는 둘째. 아니 큰애가 그렇고. 큰애가. 둘째도 있어요? 둘째는 너 아까 사기처럼 얘기를 해. 그거 마지막에 인줄 알고. 이번 정권 수혜자시네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어디서 이 말판을 속이고 있어? 야동수당을 설계하는데 상당히 관여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제가 좀 관여도 했죠. 근데 7월로 앞당긴. 예. 이 양반이 이게 그 사심을 갖고 온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네. 사실은 아니에요. 이걸 저희가 담당자인데 저는 나이 먹고서 애를 낳잖아요. 제가 봐도 이 정도면 가끔 말도 나이 드시고서 이래요. 나이. 제가 나한테 나이 드시고서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봐도 이 정도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정책을 설계해야 더 어려운 사람도 될 거 아니냐. 이 설계에 관여했어요? 조금이요. 근데 뭐 모르는 척하고 얘기를 아주 처음 보는 것처럼. 이거 운영하지 어떻게 이렇게. 제가 7월에 하는 것까지는 안 정했죠. 지금 근데 저자 직강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저자 직강이 제일 재미없는 강의예요. 어린이 수당이란 형태로 조금 더 위에까지 설계를 했던 건데 이 15세까지. 예산상 어쩔 수 없이 5세로 하고선 점진적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금액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형태. 근데 이게 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는 이제 이럴 때 국민의당이나 그다음에 한국당에서는 이거 아니다라고 이제 깎자라고 하는데 이게 좀 부모 재산하고 상관없이 애가 태어났으면 그래도 10만 원이 사실 큰 돈도 아닌데. 근데 알토란 같은 돈이에요. 꿀 같은 돈이에요. 10만 원도. 제 큰애 내년에 나오면은 그거 10만 원 밥 먹자 그랬잖아 아까. 그래도 5세까지 될 또 얘기는 훈훈해요. 5세 훈? 아니 근데 이제 계속 야당에서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선심성 공약이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산타클로스 같은 좋은 일을 왜 문재인 대통령 하냐 그냥 문타클로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자기들도 했지 그랬어. 그러니까 9년 동안에. 그래서 가장 배가 아픈 게 지금 현재 야당이 왜냐하면 5년간 자기는 허리띠를 졸라면 돈을 아껴놨어. 건강보험도 적립도 해놓고 그다음에 욕먹고 담배세를 딱 올려놨는데 이제 그 혜택이 이제서야 좀 돌아오는. 그래서 5년간 재원이 모자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앞으로 5년간은 아무리 재원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5년간 178조 어디서 조달하느냐 다들 얘기를 하지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문제인 그 거죠. 경제도 좀 풀려요. 자동 증가분이 있어요. 소득의 자동 증가분.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놓으면 그렇게 나가는 돈이 내수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체 세금 비율이 또 올라가요. 부동산 말씀하신 그게 승수효과라고 경제에 표현을 하는데요. 요 10만 원은 다 쓸 돈이거든요. 우리도 알아. 승수효과 알아. 혼자 하는 것처럼 그래. 승수효과 저자 직강을 두고 저자 직강 제일 재미없는 거니까. 어쨌든 이 10만 원은 아무리 부자들이라도 사실은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바로 도니까. 지금 나오는 돈은 100% 내수로 들어가는 돈. 그거에 의해서 성장률도 사실 높아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1207님, 저 애가 넷인데 너무 힘드네요. 한 해라도 10만 원이면 그게 어디예요? 맞아요. 우린 무상급식 할 때요. 당은 틀려도 무상급식 김상곤 교육감 때 던진 게 애가 둘이잖아요. 그럼 무상급식으로 세이빙 되는 돈이 한 달에 13만 원이에요. 한 5, 6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데요. 애들 키워보면. 3359님 수원택시기사인데 정봉주 정치쇼 외롭게 혼자 듣고 있어요. 요 직업을 버스기사로 바꿔서 많은 승객들과 함께 듣고 있다고 깔때기 하고 싶어요. 손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손님도 많아지겠죠. 경제도 살고. 자, 손 변호사님. 아직도 학교에서 체벌을 해요? 생활지도 한다고 30대를 때리고 입에 테이프까지 붙인 선생님. 이거는
학대죄인데? 야, 이거는 뭐 정상적인 그런 지도가 아니죠. 생활 지도가 아니고요. 지금 그 법이 어떻게 됐냐면요. 예. 사실 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고요. 다들 많이 줬는데 체벌 안 당하셨어요? 한 번도? 그럼요. 아, 그래요? 누굴 때려야 체벌을 하셨군요. 아니요. 네. 맞으면 우린 뒤집어지는 거죠, 그냥. 웅덩이 때린다고 바로 이렇게 뒤집어서 누워요. 때려봐. 저는 많이 맞았어요. 그렇게 못하고. 그런데 네. 과거에는 이제 체벌이 가능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 이런 걸 보면은 18조에 징계 규정이 있는데요. 예.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계할 수 있다, 지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이 징계에 체벌이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체벌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었고 예. 절차가 있었는데요, 법에.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아예.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생활지도 명목이라 하더라도 체벌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거 폭행이에요? 그럼요. 지금도 이게 폭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 이상의 법적인 그런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게다가 테이프로 학생의 입을 떠든다고. 예, 이런 거는 사실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아이의 정서적인 그런 그 올바른 성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건 공포스러워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그 80년대인가 90년대 K모 대학에서 학교에 들어오면 사복처럼 들어온 학생처럼 들어온 학생을 딱 잡았는데 국정원 정보기관 뿌락치였었던 네.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감금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검정 봉지를 씌워버렸어요. 천을 네. 못 보게. 네. 이건 정보하는 사람들은 무척 놀란 거야. 그냥 뭐 치고 들어가고 구출해냈거든요. 이걸 씌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는 거거든. 뭘 씌워놓으면. 그럼 안 보니까. IS도 아니고 뭘 씌워놔요, 씌워놓긴. 네. 입에 묵는 순간 애는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네. 멍석말이 같은 게 그런 원리인가요? 멍석말이요? 계란말이 먹어봤어도 멍석말이. 옛날에 멍석 말아놓고 막 때릴 때 예.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선시대 사신 분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해당 고소하라 그래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민사적인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도 하고, 예. 또 징계 사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굉장히 학대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그 예.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예. 얼마 전에 그 어디 교육청이에요 이게? 서울시인데, 서울시예요?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해당 교사가 이거는 그러한 체벌은 인권 침해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예. 그래서 그 해당 학교 전교 직원의 어떤 수강, 교육 수강이라든지 인권 연수, 뭐 대책 마련 등등을 학교에 권고했다고 하는데 권고 갖고 안 돼요. 처벌해야죠 이거. 문제는 이게 또 물론 사립고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사립고에서 또 벌어진 거예요? 네. 자율형 사립고로 알려져 있다. 사립 전체 그건 이런 좋은 학교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 학교죠. 학생들이 대부분 착하죠. 그러니까 선생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꼭 묵묵히 참은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럼 나는 안 착했는데 공부 못했다는 거야 그럼?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이 있죠. 양반 이상한 얘기를 하나. 대기만성형이시잖아요. 봉도사님께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예.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인권 침해 당했다라고 해서 권리구제가 들어온 게 인권선언도 하고 그랬었잖아 학생 인권선언. 전체 건수가 90건이래요. 그런데 예. 그 중에 사립고가 74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사립학교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유가 80%에 뭐냐? 8, 9, 72. 그렇네, 82%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네. 아니 8, 9, 72 딱 80%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공립학교도 20%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립학교 20% 그다음에 민사고 있지 않을까? 민사고도 사립학교겠죠? 사립학교. 네. 어쩐 전에 감탄했는데, 네. 어쨌든 그걸 보면 사립학교가 대부분이긴 한데 공립학교에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란 얘기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없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찾아서 공개하고 고발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없어져요. 맞아요. 그건 맞긴 한데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애 키우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 자녀를 키우는 선생님 대상으로 학교 대상으로 고소를 하고 고발하는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사실 많은 부분 참죠. 그리고 지금은 불이익을 받을까 봐. 학부모들도 학교운영위원회 이런데 참가해서 어느 정도는 권리 있는 대변인들이 있지 않나요?
보안관이고 뭐 이런 분이 있죠. 학교 폭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향은 없죠. 학교 진짜 전학시킬 각오로 가서 학교에서 싸우지 않고 고발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힘들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입에 테이프 붙인 그 교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학교는요. 이 자율형 사립고 그 사건은 이제 엉덩이 허벅지를 30대 때리고 신문지로 만든 막대기로 체벌하고 부러지니까 다른 도구로 때리고 멍이 들고 혈종 부종 나타나고 또 선생님이 어설프게 알았구나. 신문지로 말고 때리면 그게 멍 안 든다고 옛날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짐작입니다만. 그 일본군 수사들이 하던 짓이에요. 그리고 밤 10시까지 4,800자 분량의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했답니다. 물론 반성문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4,800자요? 네. 그럼 원고지 몇 매야? 원고지 23회예요. 그렇죠.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아이고 3장에 그 정도면요. 항상 다 쓰려면 또 고소장을 많이 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적어요. 저 양의 정도라면. 근데 애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많이 반성할게요. 잘못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도 원고지 한 장 어려워요. 자, 3900님 30대 남자인데 예전 초등학교 때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께 피 터지게 맞았는데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런 문제 진짜 아이의 정신 심리적 치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 아빠들의 왕수다 세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맨날 벌써 끝나요, 우리 방송. 자, 저는 광고 듣고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혼돈의 식탁 살충제 계란 쇼크. 끔찍해요. 저도 계란 좋아하는데. 계란 안 먹는 사람들 없죠? 음식점 가면 밥 먹을 때도 계란말이, 소주 한잔 할 때도 계란말이, 계란찜. 우리나라 사람들 계란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계란 많이 먹죠. 예. 자, 살충제 계란 쇼크와 함께 하실 분 김준일 뉴스톱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 오늘 안 되기만 해봐라. 자, 대한약사회 소속 정재훈 약사님. 네, 안녕하세요. 대한약사회 소속 맞아요? 네. 예, 저희 아버지도 대한약사회 소속이었었는데. 아, 그러세요? 예. 우리 아버지는 경찰도 했었고 약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막 그냥.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김준일 기자님. 예, 이제 뭐 좀 이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6월 초에 이제 벨기에 당국이 이제 살충제가 포함된 계란을 이제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7월 20일 이제 현지 시각으로는 7월 19일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EU 국가들한테 이제 그걸 알리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다 이제 유포가 된 거죠. 왜냐하면 벨기에는 전체 수출의 10% 정도가 이제 낙농업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EU 국가 전체에 이제 다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유럽 국가들이.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 중에서 몇몇 국가들을 해보니까 자국에서도 네덜란드에서도 발견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벨기에 유통분뿐만이 아니라 자국에서도 살충제가 포함된 계란들이 이제 막 살충제가 함유된. 함유된.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그러면 우리도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에서도 살충제가 포함된 계란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17일 1239개 농가 중 876개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요. 29개 농가가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이제 뭐 경기도, 전남 뭐 이런 데에서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전날까지 나오지 않았던 경북하고 경남 지역에서도 이제 여기 청정 지역인데. 한마디로 이제 전국에 있는 계란 그 농장에서 다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살충제를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번에 문제가 된 약물이 피프로닐이라는 약인데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야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진드기라든지 벼룩이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기생충에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닭을 키워요. 네. 애완용 닭을 키울 때도 만약에 닭을 마당에다 풀어놓는다. 그러면 이제 이 살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마치 이제 우리가 그래서 닭들이 흙을 파면서 흙목욕을 하거든요. 그 몸에 이제 벌레가 있으니까 이걸 털어내는 거야. 그렇죠. 2, 3일에 한 번씩 흙목욕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못하니까 다 양계 닭은 살충제를 뿌렸구나. 그 이제 뭐가 있냐면요. 닭도 산란계라고 그래가지고 알을 낳는 닭을 키울 때는 이게 또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그렇게 흙목욕을 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닭이 스스로
그런 이라든지 진드기 같은 기생충을 없애기가 좀 곤란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알 날 때쯤 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산란기한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예. 또 이제 그걸 가만 놔두면 닭도 굉장히 괴롭고 괴로워요. 막 괴롭고 몸을 비비꼬더라고. 그리고 이제 산란율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알을 더 적게 낳는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닭하고 알이 같이 있는데 닭에다가 살충제를 쓴 건가요? 아니면 살충제를 닭한테 쓰니까 낳는 알에 그 살충제가 들어와 있던 건가? 그러니까 이 살충제 성분이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닭 그 게살을 살균 소독을 하는데 쓰고 또 이제 닭한테 뿌리고 이제 그 달걀로까지 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이 되는 과정이 달걀이 있는데 이 살충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닭의 몸속으로 이제 이게 들어가니까요. 알에 나온 거야? 그렇죠. 오, 그건 몰랐었죠. 팩트 체크 됐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몰라도 아는 척. 아, 그러니까 저는 닭을 살충할 때 옆에 계란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좀 그렇게 뿌려가 그런 건 아니고요. 부주하게 한 줄 알았던 게 그런 게 아니고 닭에다가 살충제를 뿌렸더니 낳는 알에 살충제가 함유되어 왔더라. 그렇게 된 거죠. 야, 닭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하면서 계란 안에 돈이 있으면 좋을 텐데. 10,000원짜리를 먹이면 1,000원짜리가 나오고. 근데 그 닭한테 낳는데 피부에다 흡수가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그런 약이고요. 그럼 닭고기는 고기도 문제가 되네, 그럼?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먹는 닭고기하고요. 그다음에 달걀을 낳는 닭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돼 있어요. 아, 산란계와 식육계가 나뉘는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식육계, 육계 같은 경우에는 이 살충을 해야 될 정도까지 크지도 않아요. 한 달 만에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닭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거기에 뭐 이나 벼룩 같은 걸 잡아야 될 그런 필요가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닭은 뭐 30일 안에 다 키워 잡아먹고. 약을 연구해 올 줄 알았더니 닭을 연구해 왔네. 야, 닭을 모르면 이게 원래 이제 약사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뭐 물리, 화학, 생물학, 의학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약 공부하기 힘들어요. 종합과학입니다. 근데 이제 산란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키우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잡을 때 그거를 그 동남아시아 쪽에 수출을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약간 질긴 고기를 더 좋아해서 베트남 쌀국수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런 그 닭 고기가 이제 한국에서 수출한 것도 있다고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우리나라가 닭을 그쪽으로 수출해요? 원래 태국 닭을 수입하는데. 자, 박사님. 우리나라가 수출도 하고 또 가공이라든지 이제 그 산란계가 나중에 죽게 됐을 때 이제 그 폐계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걱정을 하실 건 아닌 게 일단 이 살충제 성분이 이번에 문제가 됐지만 이게 닭한테 썼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계속 남아있는 건 아니고 빠져나가긴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빠져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달걀로 빠져나간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검사를 해봐야지 되겠지만 뭐 지나치게 그 닭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닭 먹는 그러니까 거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는요. 이 성분이 들어간 걸 먹었을 때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의 문제보다는 이게 이제 검사를 통해서 드러났으니까 문제지만 모르고 계속해서 먹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거기에 관심의 초점이 더 맞춰지는 거고요. 아마 이제 뉴스에서 보셨을 때도 제일 혼동이 됐던 게 이런 걸 거예요. 어떤 뉴스에서는 하루에 성인이 이번에 문제가 된 달걀을 250개에서 300개를 먹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발표가 난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데 뭐 10kg 체중의 어린이는 하루 하나만 먹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양쪽 방향 뉴스가 나가가지고 굉장히 이 일반 국민들이 들었을 때 혼동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구분이 돼야지 되는 게요. 하루에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급성 독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문제가 이번에 된 달걀을 하루에 250개에서 300개를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성인이요. 체중이 10kg의 어린이는 사실 어린이가 아니고 1살배기 아주 어린 아기거든요. 그렇죠. 그 어린 아기가 하루에 사실은 한 40개 정도까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개만 먹어도 문제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개씩 평생을 먹었을 때
성인의 경우는 하루에 5개에서 6개씩 평생을 먹었을 때 이제 안전하냐 이런 얘기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뉴스가 한꺼번에 섞여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많이 헷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한 번에 많이 250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계란 먹고 배 터져서 죽겠죠. 예를 들어 제가 이 헬스하면서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찐 달걀, 찐 계란, 흰 거 5개만 먹어도 못 먹어요, 더 이상. 4개까지가 그 정량의 그 노른자 안 먹고. 근데 250개 어떻게 먹어? 그 양반 누구야? 그러니까 제일 쉽게 정리하면 집에 냉장고에 있는 달걀 꺼내놓고 야 이걸 내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 한두 개 정도 먹는 거는? 그거 한 판 다 드셔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근데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달걀의 어떤 생산이나 유통 중지시키는 부분도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유통이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먹는다면 그 달걀만 그러면 이제 문제될 수 있으니까 5906님이 중금속처럼 몸에 누적되는 거 아닌 건지요? 지금까지 먹은 계란들 걱정됩니다. 이게 축적이 되지는 않는 게요.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분해가 돼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빠져나가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이 이게 닭의 경우에 산란계의 경우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빨리 빠져나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이제 연구 자료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한 번에 계란 250개 도전하는 사람 분명히 나옵니다. 1176님 한 번에 계란 250개 먹기 도전하는 사람 분명히 나옵니다. 아니 이런 문자를 왜 보내요 지금 닭 때문에 고민스러워 죽겠는데.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이번에 무슨 문제가 되는 건 무슨 번호가 찍혀 있다라고 하는 그 회사 이름이 딱 있잖아요. 판매 중단된 계란이 뭐가 있죠? 일단 지금 계란 껍질을 보면은 이게 이제 번호하고 이제 한글이 써 있는데 번호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01은 서울, 02는 뭐 이제 부산 이런 식으로 광역시와 특별시가 쭉 있고요. 08은 어디예요? 08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공구, 강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역별 번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초에 판매 중단된 곳은 08 마리라는 곳인데 이제 경기도에 있는 마리라는 그 농장에서 생산된 그 계란이다. 그래서 08마리, 08LSH, 08LSH, 08 신선 2. 08 신선 2. 여기 회사 이름, 지역이나 회사 이름이겠네요. 공구 지연. 공구 지연. 여기는 이제 사장님 이름이 지연인 것 같고. 08 신선 농장 13 정화 11 시온. 이제 이런 정도가 지금 그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오늘까지 이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추가로 이제 발표가 나올 겁니다. 이제 어떤 계란이 이제 유통이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 같은 약사 출신의 처음에 계엄약국 약사가 식약처장 된 게 우리나라 처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야당에서도 많이 항의하고 그랬는데 이거 보호 인사 아니냐, 캠프에 있던 분 아니냐. 지난 10일 류영진이죠. 부산에서 약국 하시는 분. 부산대 약학과 나오신 분. 잘 모르시죠? 다 아세요? 아는 분이요. 류영진 식약처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계란 안전하다고 했다가 엿새는 어제 국회에 나와서 말을 바꿨죠. 예고된 인재라는 소리도 있고요. 왜 그러죠? 무슨 말씀이죠? 이게 예고된 인재다? 일단은 초기 발표가 조금 성급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예고된 인재라고 말씀하시는 쪽에서는 약사 출신인데 식약처장 이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식약처에 약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약의 전문가나 음식의 전문가 둘 중에 한 분이 가서 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데 약사 출신이어서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이제 그 자리에 임명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한 달쯤 됐죠. 보통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터지면 무조건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돼가지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옷 벗고 물러나라는 그런 압력을 가할 때도 있고 한데. 지금 남북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전쟁 위협까지 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제냐? 무슨 얘기냐? 지난 9년 동안 대화도 없이 한 라인 단절시킨 전 정권 문제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느닷없이 문제 당신 한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에 손 다 끊어놓고. 이번에도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체계를 바로잡고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예. 이거를 뭐 약사 출신이고 무슨 뭐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난 4월 시민단체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요? 예, 이제 이게 사실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나왔고요. 작년 10월에 이제 기동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계란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어허.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시민단체들과 뭐 관련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게 문제가 된다. 어디에서 제기했어요? 문제 시민단체 어디에? 시민단체 팩트 체크 안 돼 있어요? 아니요. 건약에서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연합 뭐 이런 데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김주 기자 팩트 체크인데 팩트 제가 체크가 이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제가 맨날 그래서 이제 4월에 문제제기를 쟀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은 이제 그 권한대행이 이제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책임을 떠넘기고 그럴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왜 이제 식약청장이 이제 그때 발언을 했냐면은 당시 농식품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발표가 나기 전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조사 결과 나와버리니까 농식품부가 발표를 해버리니까 식약처장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럼 그때 얼른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파악이 그러니까 미비하다. 좀 업무 간 다음에. 협조가 좀 식약처와 농식품부 협조가 좀 안 됐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협조가 안 됐는지 아니면 물 좀 드세요 했는지 그거는 이제 뭐 팩트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친환경 인증 계란 너마저 김준일 기자님, 친환경 인증 계란 농장주의 고백이 있었다? 예, 이제 지금 7군데가 문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6군데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7군데 중에 예. 6군데가 이제 그 농가 6군데가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인데요. 친환경 인증 안 받은 걸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친환경 인증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실 좀 분노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살충제는 쓰는 거는 아예 불법이고요. 친환경 인증이란 것은 사실은 이제 항생제를 쓰지 않는 어떤 그 사료 이런 것들을 그 유기축산물 이런 것들 인증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살충제를 사용한 것 자체는 친환경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인데 지금 친환경 이 인증 제도 자체가 이제 민간이 이제 사실은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국립농산물관리원이 인증 업무가 제대로 됐는지 사후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건 아니냐라는 지적은 정부가 좀 달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과 그다음에 친환경과 또 구분되는 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 쉽게 받나요? 친환경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만약에 정부에서 농가 쪽에다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런 농가에서 친환경과 유기농은 틀린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성분의 농약을 쓰면 안 된다. 이 성분의 살충제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대로 알려줬으면, 제대로 지침을 줬으면은 아마 그분들이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유영준 차장의 문제다. 뭐 오랫동안 홍보를 안 해온 거죠 이제까지. 그리고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유럽 쪽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관리예요? 어디 관리예요? 그건 일단은 생산 쪽이니까 농식품부 쪽에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친환경에서 왜 이게 문제되냐면요. 닭들이 친환경일수록 밖에 나가서 뛰놀고 이럴 기회가 더 많아질 텐데 우리가 똑같은 살충제 성분을 애완견이라든지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는 애완견이나 고양이에도 쓰거든요. 언제 쓰냐면 여름철에 데리고 많이 산책하고 이럴 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다 보면 외부 기생충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쓰는 약인데 이번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됐지만 이거는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개나 고양이한테 발라줬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또 그 발라준 살충제가 혹시라도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기실 텐데 그것도 뭐 안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환경청에서도 이미 안전하다는 게 다 입증이 돼 있는 그런 성분이고요. 단지 이제 먹었을 때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아쉬운 거는 아무튼 농장주들한테 그런 것들을 미리 정부에서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9년 동안 정부는 없지 않았어요? 네, 뭐 그것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만 문제가 아니고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게 그물을 쳐놔야 되거든요. 왜냐면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정부가 진짜 1+1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소재만 바뀌어갈 뿐이지 음식 쪽에 특히 이제 그 닭이나 달걀하고 관련해가지고 비슷한 게 터지고 그게 지난 뭐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됐는데 이러고 있다라는 건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조류 독감, AI 이런 것도 지난 올해 초에 정부가 막 무정부 상태일 때 제일 많이 확산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진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는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응하고 이 대처가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유통도 아주 그냥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유통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재개가 다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면에서는 이번 정부가 훨씬 더 빠른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그렇죠. 있다. 자, 오영숙님이 계란은 폐기한다지만 감염된 닭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하죠 진짜? 이미 살충제 성분이 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요. 동물 복지를 생각을 한다면 저 닭들을 시간을 두고 되고. 좀 기다리면 저 성분이 다 빠져나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인도적으로는 더 맞는데 다만 이제 그 닭들을 계속 방치를 하면은 농장주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피해가 갈 수 있겠죠. 아니 그리고 거기서 계란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또 불법 그것도 또 계속 유통하는 사람도 폐기 처분해야 되는 문제가 예. 생길 거고. 예. 유럽에서는 지금 상당수를 지금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를 살처분이 정답은 아닌데 어쨌든 뭐 약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좀 정부가 신중히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5903님, 이 계란이 많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빵 같은 거 진짜 많이 먹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자료는 아직 없는데요. 독일 정부에서 예. 일일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자료 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빵이라든지 아이스크림처럼 가공을 하는 그런 식품의 경우에는 거기 계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재료들도 들어가면서 많이 희석이 되는 것도 살충제가 희석이 된다? 네. 그게 그래서 먹으려는 양이 거예요? 중요하니까요. 그 양이 더 우리가 생각하는 계란을 그냥 먹을 때보다도 그 양이 더 줄어드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면 안전하지 더 위험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유해한 양 미만으로 먹을 때는 몸에 축적되는 바도 없고. 그렇죠. 독이라는 건 예. 사실 양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음식물 먹는 것 중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과일에도 독성이 다 있어요. 그렇죠. 저는 독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또 봉독. 자,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번 사건을 두고 이낙연 총리가 책임지라고 지시했는데 정부 부처가 다 있잖아요. 근데 왜 한 총리에게 진두지휘를 했죠? 예, 그만큼 위급한 상황? 예, 그러니까 역대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을 보면은 이런 뭐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있고 맞아요. 어떤 이런 국민 안정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신속하고 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키워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쨌든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완벽하게 손발이 맞아서 딱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니까 컨트롤 타워를 이낙연 총리를 세워서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정재훈 약사님, 살충제 계란뿐 아니라 계란의 생산과 유통 전반적인 점검 문제에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약사 아니에요? 계란 유통 전문가예요?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사실 먹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터졌을 때만 뉴스를 보지 이게 또 지나가면은 대중적인 관심도 식어버리거든요. 우리가 먹을 거리에 대해서 평소에도 국민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덮어지고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또 반복이 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계를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Q&A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이 뿌려지는 자료가 상당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보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0.54g이라고 써야 되는 걸 막 0.54 ppm이라고 쓴 그런 기사들이 막 나와 있고 기자들도 어떤 경우에는 자료를 받아 쓰는 과정에서 막 틀리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읽는 국민들이 더 불안하죠. 예. 강경화 장관은 무슨 부 장관이에요? 외교부. 예, 외교부 장관인데요. 처음 났을 때 어느 기자 하나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썼거든요. 8개인가 9개 매체에서 같이 써요. 법무부 연합뉴스에서 그렇게 오보를 냈고요. 그거를 그냥 아무 검증 없이 많이 따라서 했죠. 네, 사실 이번에도 계란 관련 뉴스에 오보가 이렇게 복사되듯이 해가지고 나오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죠? 보험인가요? 건강보험? 30조 6천억 필요하다고? 그거 30조 6천억 갖고 반대하는 쪽과 그 기사 써대는 기사 보면요. 가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자 비판할 때가 아니 지금 계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분들.
아까 일단, 말씀했던 건 좀 피하고. 네, 이것 때문에 계란을 앞으로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거는 그건 좀 너무 예. 성급한 결정인 것 같고요. 일단 시중에 다시 유통이 되는 계란은 안전하게. 알겠습니다. 네, 자, 밥상의 반란 계란 문제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땡큐, 바이바이.